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영아라고 하고요. 네, 현재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인데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많이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11년 전에? 12년 전인가?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고 싶어서 그냥 같이 공부를 하던 대학원 친구들이랑 이렇게 밤새 토론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유엔 평화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한국에 평화를 위한 대학이라니 뭐 평화를 위해서 공부한다니 해서 이렇게 설렘 마음으로 갔는데 사실 학교가 운영하는 방식, 운영되는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학교 문화는 평화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을 저는 당시 공부하면서 갈등 해결학 같은 여러 가지 평화 교육학 이런 수업들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고 또 해외에서 이런 평화 이런 실천 평화 교육 뭐 갈등 협상 분쟁 조정 혹은 뭐 이런 미티게이션 하시는 이런 분들도 뵙고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런 수업과 현실의 괴리라든지 학교 문화와 수업의 이런 텍스트북에서의 괴리 그리고 학교 우리는 뭐 피스를 말하고 나 그 당시는 MDG였어요. 그래서 글로벌 디벨롭먼트 고려였는데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정말 뭐 적정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 기반한 여러 가지 접근법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저희 일상생활과 그다음 한국에서 어떤 담론의 이런 진행이 너무 괴리가 있어서 많이 회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캐나다에 잠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 캠퍼스에서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거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때가 2003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북한 인권 상황이라든지 인도주의적인 위기에 대해서도 그런 대학교 안에서 강연이 이루어지고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시민분들이 오시고 또 다양한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뭐 이렇게 증언하시고 토의하시고 뭐 이러는 걸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북한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 한 명도 거기 자리에 없었다는 것도 가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스 위크라고 해가지고 대학 내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뭐 단순 꼭 이런 강연 같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주제에 관련해서 여러 강연 및 활동이 있었고 하다못해 요가 세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가라든지 명상 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자연 관련된 이야기 네, 아주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수년이 흘러서 내 친구들과 함께 세계평화의 날을 어떻게 세계에서 기념되고 있지라는 거를 찾았을 때,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유치원에서도 이 날을 기념하고 항상 뭐 이런 같은 활동들이 그냥 뭐 이루어지고 학교에서도 항상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또 하루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항상 이런 평화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뭐 상호문화 관련된 이야기, 인권 이야기 이런 것들이 모든 교과 과정과 학교 문화에 녹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막 기획도 했었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촛불이 흩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OECD에서 열심히 이런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탑다운적인 어떤 관점이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 2016년인가 7년인가 전라도남도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청년들이 이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해 보겠다고 직접 예, 이런 네, 저희 유네스코죠. OECD가 아니라 근데 한국 유네스코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자체 기념 이런 걸 했던 걸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저희 단체가 광주까지 내려가서 같이 이런 축제를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갔던 이유는 그 지역에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는데 고립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청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막 가서 막 활동했던 게 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특별히 이제 이 날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이고, 저희 단체에도 중요한 날이에요. 들으셨겠지만, 저희 단체,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 이름이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잖아요. 평화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예, 평화 홀릭, 네, 평화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를 설립할 때도 이 평화라는 이름을 넣었고, 저는 이제 제가 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런 평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내에 있는 난민,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난민들에 대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난민이 이제 뭐 이런 곳으로 이제 어떤 호스트 컨트리 이런 수용 국가로 왔을 때 다시 폭력이라든지 인권 침해 그리고 소외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가히 폭력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평화로 가는 길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단체 이름도 Migration to Asia Peace예요. 그래서 평화를 향해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평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정말 바람으로 단체 이름도 지었고 저희 단체에서도 뭔가 단체 내부에서 이런 평화적인 어떤 문화라든지 네 서로 케어하는 그런 문화 네 단체 개개인 활동가의 어떤 평화를 네 관심 뭐 케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난 난민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장소, 만났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한국에 계신 시민분들과 국민분들, 그리고 다른 여러 이주민분들에게 난민을 또 소개하고, 그들 사이에 이제 저희가 통역인과 이런 브릿지가 다리가 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 일도 행사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냥 덥석 저도 네, 의미 있는 날이다 해서 네, 왔는데요. 오늘 또 기후정의 행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다 안 오냐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여기 신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마 못 오신 분들은 기후정의 행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좀 더 깊게 평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또 기후위기 관련된 활동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 덕분에 저도 올해 세계 평화의 날 테마가 End Racism 그리고 Build Peace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 네, 이제 레이시즘을 이제 인종주의를 끝내자, 뭐 종식시키자, 평화를 구축하자,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어, 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사회에서의 인종주의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이런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최 측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오실 때 SDG 16도 말씀을 하셨고, 또,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기반한 혐오주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혐오에다가 주의를 붙이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주의라고 느낄 정도로 여러분이 강력하게 어떤 문제성을 갖고 있다고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혐오에 정말 어떻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싶다, 청년이 무엇을 해야 되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오셔가지고 저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걸 느끼시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오늘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동시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나이 차는 있습니다. 네. 상당한 나이 차가 있습니다만 동시대인이고 저도 저희 단체에서 스텝이 5명이 있는데 한 20명 정도의 자원활동가 분이 계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분이 또 한 그 정도 계시는데 자원활동가 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 그 절반은 대학원생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신인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희 단체까지 오셨을 때는 이미 인권 감수성이 충만하고, 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희랑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을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세대잖아요. 근데 그게 대학교에 가서 막 갑자기 어떤 뜬금없이 개념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인권이란 말을 쓰고 나의 권리라는 말도 주장하는 그런 시대인데 자기의 권리에 그치지 않고 정말 저 세상 멀리 있는 분쟁국가 지역의 어떤 사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튕겨서 나와가지고 한국까지 어떻게 이주하게 된 정말 낯선 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쉬웠진 않아요.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이렇게 스치는 인연이라도 있어야 사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지식까지 탑재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활동도 캠퍼스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018년에 이제 한국에 있는 난민이 가시화되었을 때 국민과 시민들이 엄청난 반감을 보였잖아요. 그때 이제 그리고 설문조사를 이제 국민 대상으로 인식조사 이런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그 결과를 보면 청년이 주로 난민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3년부터 한국에서 난민 관련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난민 다 해외에 있는 줄 알았는데 국내에 있다라는 게 놀라워서 사실은 국내에 있다라는 걸 놀라가지고 그걸 안 것도 얼마 안 돼요. 그거를 안 것도 세계 평화의 날이 예, 굳이 이제 이런 세계 평화의 날처럼 이제 세계 난민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6월 20일이거든요. 근데 6월 20일에 이제 국제 애니스티 이제 봉사활동을 갔어요. 이렇게 뭐 캠핑한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첫 후원 기념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미얀마와 콩고에서 오신 난민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 난민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빈곤 퇴치하고 그러려면 해외 나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난민 피난 행렬을 보고 뭐 이제 호텔인 루안다, 호텔인 루안다가 아니죠. 호텔 루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쟁 관련된 이런 영화를 보면 뭐 아프리카 어차피 남미를 가야 빈곤 퇴치며 뭐 이런 인권 관련된 활동 이런 걸 할 수 있는 줄 알고 사실 공부를 저도 꼭 아마도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신 것들과 관련된 거를 공부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확보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데 국내에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멀리 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아주 작은 단체, 이제 막 생긴 단체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당시에는 난민이 저도 몰랐으니까, 국내에 난민이 있다는 거를 아무도 거의 모를 때였던 것이고, 그걸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10년 뒤에, 그리고 나서 한 2년 뒤에 제가 활동을 2013년에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저희 국내에 있는 난민법이 2013년에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2013년 7월 1일 날. 그래서 저는 자칭 이제 포스트 난민법 세대라고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난민이 있다는 걸 얼마 깨닫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보니 난민법이 제정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깨닫고 있었을 때 그렇다면 이 필드에 있던 전문가들은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국내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처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난민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시민사회랑 제가 동떨어져서 그냥 학교집 다니고 열심히 이제 알바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죠. 한국에서 문제가 현재 진행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아주 많은 이런 뒤늦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하러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 논문을 쓰기 전에 이렇게 난민인권센터라는 단체에 제가 인턴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가 2013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한국에서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난민법이 제정됐는데 이제서 이게 이제 다 완성이 된 건 아니죠. 이제 시작이다. 그나마 난민이 한국에 이제 비호를 요청을 했을 때 적법 절차의 어떤 절차라는 예측 가능한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하겠다라는 그나마 최소한의 어떤 이제 토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법이 잘 운행이 되는가는 정말 사실 예산과 관심과 제도의 정비와 뭐 이런 역량 강화 이런 것들 다 따라와야 사실 그 법이 이제 사실 현실화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쪽에 쏙 들어와서 이제 보는데 근데 법이 생겼는데 난민들이 있는지 몰라.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Refugee Among Us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난민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세계 평화의 날에 관련된 활동을 고민을 엄청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고민했던 활동을 저는 세계 난민의 날에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계 난민의 날에 세계 평화의 날에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교육, 뭐 이다음에 뭐 교육과 예술, 그리고 이제 직접 난민과 시민이 만나는 이런 장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보에 대한 뭐 옹호 활동이라든지 뭐 정책과 이런 실제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에 알리고 미디어에 알리고 또 국제사회에 알려서 이렇게 이제 변화를 도모하는 것들도 365일 하는 건데, 이제 시민사회 역량이 부족하거든요. 시민들을 만날 시간은 없는 거예요. 난민들 만나고, 난민들도 다 만나지 못하죠. 왜냐면 시민사회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이제 난민들도 다 만나지 못하고, 그다음에 정부도 교육을 만나는 상황이고, 정부랑 시민사회가 만나는 이런 공식적인 이런 컨설테이션 채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뭐 여러분 EU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뭐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이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국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죠. 하다못해 작은 뭐 동에서나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주민의 참여와 주민과 계속 컨설테이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마련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한국이 그런 것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모자란 것 같아요. 특히 이주 정책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주 당사자들이 직접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서 정책 결정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낙인 찍히거나, 아니 낙인보다는 그냥 찍혀서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이주민과 난민 혹은 뭐 이런 외국인들의 이런 인권이나 권익, 이런 소수자로서의 어떤 그런 문제는 결국 그들을 알아보고 발견해내고 그 사람들의 이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작은 에다 목소리를 얹혀주거나 아니면 확성기를 대주는 옹호자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민단체가 그런 역량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2013년 저는 열심히 이렇게 뛰어왔지만, 어, 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이제 느꼈던 것이 2018년이었던 거예요. 아마 2018년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뭐 미디어에서나 학교 수업 시간에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대학교 입학하실 때, 입학 시험 보실 때 면접 질문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뭐 디베이트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혹은 뭐 국제학교라든지 해외에서의 어떤 이런 이제 또 유학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또 이런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건 알아요, 학생들이. 그런데 그게 어떤 동기에서 비롯됐는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DG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런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라든지, 지금 그 16개, 17개인가요? 16개인가? 일곱 이런 목적과 수백 개의 인디케이터, 이런 지표들을 나한테,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과 사회에 이거 우리가 대입하고 있는가? 이게 다 해외에서의 문제인가? 이게 아니면 우리의 문제인가? 라는 그런 저는 질문이 있거든요. 다행히 MDG에서 SDG로 넘어오면, 뒤로 넘어오면서 빈곤의 문제가 이제 저개발 국가라든지 빈곤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나라에도 있다라는 게 이제 다 이해하게 되었고, 그건 당연히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미국 안에서 그럼 누가 빈곤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종 이야기가 나오고 선주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젠더가 나오고 성소수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미국과 같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코비드 19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가 더 코로나 영향을 받냐라고 했을 때 완전 충격들이 다 달랐었는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삶과 정말 다 직결되어 있었는데, 이게 질병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나의 직업이라든지 나의 고용 안정이라든지, 네, 여러 심리라든지 사회적 관계 혹은 뭐 여러 가지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보장되는가, 사회 보장 체계와 연결되어 있는가, 나라는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인식이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묻게 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도 그런 문제를 느끼셨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셨다면 이제 한국에 있는 다른 연령, 예를 들면 노령, 뭐 1인 이런 1인 가구 중에 이제 노년 계층, 네, 그리고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정신병동에 이제 이런 사실 거의 구금시설은 다름없는 이런 네, 병동에 계신 환자분들, 예, 그리고 뭐 장애 여성분들, 이런 시설에 사실 또 거의 구금되다시피 살고 있는 시설에 살고 있는 여러 장애 아동과 여성분들, 네, 남성분들, 뭐 이런 그리고 이주민과 난민 이렇게 뭐 심지어 유학생 같이 캠퍼스 공부를 한 유학생이 마스크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 한꺼번에 싹 드러났거든요. 아마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22년에 지금 인터내셔널 피스 데이가 이제 테마가 레이시즘이 된 것 같아요. 2021년은 뭔지 모르겠는데 2022년에 레이시즘 된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런 결을 느꼈다라는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많이 느꼈는데 조금 더 제가 난민 활동가로서 이런 것들 여러분께 좀 공유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주 정책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약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준비한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화면이 제가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평화를 빚는 청년들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음, 이게 2018년의 사진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진들 있지만 이것만 가장 충격적이지 않는 식으로 된 거를 네, 가지고 왔고 이때 너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국민이 먼저다. 뭐, 이제 이런 말이 나왔고 가짜 난민이라는 어떤 프레이밍이 이제 나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니 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지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해외 나갈 때도 태극기를 들고 가는 그런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고 국민이 먼저 내가 국민인데 내가 뭐 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 안에서 내가 어디 지방 출신이어서 어느 과 출신이어서 인문계 뭐 출신이어서 혹은 뭐 여성이어서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느낀 적이 있었지만 국민 뭐 이렇게 그런 거 그랬었는데 좀 약간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당시에 어쨌든 안전을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여서 도대체 무엇이 국민들을 혹은 자기를 국민이라고 부르면서 나온 청년들을 혹은 여성들을 영 젊은 여성들을 왜 무엇을 불안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이때 2018년 난민에 대해서 보였던 어떤 이런 리액션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 사회의 어떤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는가를 사실 봐야 되는데 당시에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해외 이제 언론이고 이것도 그냥 아르규먼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신문의 어떤 이제 보도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관찰을 했던 이제 한국계 아마 외국인이겠죠. 네이슨 파크이라는 분이 네 이제 난민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이 몇 명 되지도 않은 예멘 난민들한테
사람들이 막 엄청난 반응을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어떤 그런 코올리션이 생겼다. 연대가 생겼는데 어떤 이런 생겼는데 누가 그걸 같이 이렇게 이제 엘라이를 하고 있냐? 페미니스트와 젊은이와 그다음에 이슬라모포비아 이제 무슬림 포비아를 갖고 있는 이런 기독교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런 여성과 여성 청년과 이런 아니면 그런 기독교 보수 기독교가 이렇게 친했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막 다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거의 히스테리 수준이다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저도 막 제네바라든지 방콕으로 이런 이제 난민 관련된 단체들과 유엔 난민기가 모여서 이제 이런 이제 간담회를 하는 게 있어요. 시민 단체랑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2년마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가지고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다들 정말 이렇게 약간 어이없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난민 위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refugee crisis가 있고 이거는 이제 시리아에서 전쟁이 그러니까 내전과 그다음에 또 전쟁 그런 게 국제전화되면서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유럽으로 갔는데 그 지중해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연합에다가 이제 도와달라 이거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두드려서 독일이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국경을 열게 되고 그러면서 우르르르 또 이제 국경을 지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난민뿐만 아니라 난민과 함께 있는 경제 이주민까지 같이 막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뭐 이제 또 이렇게 또 이제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이제 난민들을 스크리닝하는 이런 심사 체계가 있는데 심사 체계 거의 말삐되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어떤 제도가 기능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의 국가, 특히 서유럽 국가에서는 특히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정말 불안해했대요. 국가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가가 저기 지금 기차역에 앉아 있는 지하철역에 지나가고 있는 저 난민의 인구적인 데이터를 다 수집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레피지 크라이시스라고 불렀는데 그 크라이시스가 난민들이 겪는 크라이시스가 아니라 난민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난민 문제를 이제 레피지 리스폰스 난민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대응을 못하는 자신의 능력이 크라이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는 위기입니다. 리스크입니다. 코로나 자체가 재난은 아니에요. 코로나라는 위기가 왔을 때 이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리스폰스를 했냐, 대응하고 그 문제를 이제 적응하고 해결해 나갔느냐가 이제 그걸 잘 못하면 재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난이라는 거는 다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원래 사회에서 이제 잘 주목받지 못하고 이미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고통을 재난의 고통을 더 많이 겪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 유럽의 레퓨지 크라이시스는 그런 의미의 크라이시스였던 건데 거기는 아주 많은 난민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난민협약이라는 국제사회에서 난민 지위 관련된 어떤 협약이 있고 의정서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난민들을 데리고 있어요. 수백만 명을 데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난민 발생한 지역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미얀마,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네, 뭐 파키스탄, 네, 이런 난민들 다 어디에 있겠나요? 다 지금 그 주변 국가에 있으니까요. 근데 비협약 국가인데 수백만 명을 데리고 있는 나라에서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유엔이 엄청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국제기구나 국제단체들, 규모가 있는 단체들도 다 지금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에 있으니까요. 난민 관련 단체들도 인도네시아에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한국 시민사회 가가지고 우리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러니까 헐, 몇 명인데요? 다 450명 정도요? 할 말이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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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되게 네, 망신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무슬림 국가에 K 뷰티를 팔면서 무슬림 무슬림을 싫다고요?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실제로 당시에 조사를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찬반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혹시 그, 혹시 대표님, 네, 혹시 그 Shift랑 F5 버튼 두 개 동시에 누르면 네, 슬라이드 제가 확대가 돼가지고요. 혹시 그렇게 해주실 괜찮으세요? 수 있어요? 아, 눌렀는데 네네. 괜찮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이게 잠깐만요.
그럼 여러분 괜찮으시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조사 여기 질문을 자세히 봐주시면 이렇습니다. 제주도에 인민 난민들이 왔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찬반이에요. 네,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 여론에서 네, 난민을 찬성한다, 난민을 반대한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하는 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반대가 찬성을 더 많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30대, 20대 네가 이제 반대하는 쪽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은 곳으로 나오고 네. 남녀와 여성을 이제 비교해 보셔도 여성이 반대하는 쪽이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하고 나서 다른 조사가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난민들이 이제 왔는데 수용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물었어요. 이 두 번째 이런 조사에서는, 설문조사에서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뭐 적당히 수용해야 된다. 근데 뭐 수용하려면 좀 더 이렇게 뭐 더 많은 어떤 걸음망을 가지고 수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거나, 네, 뭐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난민에 대해서 난민에 대해서 찬반을 하면 난민도 반대를 할 거예요. 난민 상황이 싫을 테니까. 그리고 본인이 난민이 될 줄을 자기도 몰랐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난민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도 정체성 크라이시스를 겪거든요. 정체성 위기를 겪고 정체성 트라우마를 겪어요. 내가 난민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난민이라고 이제 불리우게 된 사람을 앞에다 두고 난 너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제 반대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강제로 송환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기 나라 돌려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네, 강제 송환의 법칙은 국제협약에 난민 국제협약 가입하지 않아도 네, 지켜야 되는 이제 보편적인 보편법이거든요. 국제관습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이제 국민들에게 찬반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 당시 난민들을 이 당시 이제 묻지 않았던 건 뭐냐면 이거는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그럼 난민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까? 난민이 누군지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를 하는데 난민에 대해서 알고 있다 없다까지 많이 물어봤다면 난민에 대해서 모르니까 반대를 하는구나, 알고 있지만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거를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이제 유엔 난민기구가 작년에 70주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이라는 체제에 와서 이제 유엔 난민기구가 난민 관련된 일을 한 지 70주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에서 난민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과 이제 2020년 거를 비교를 한 거죠. 근데 뭐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빨리 넘어가긴 할게요. 반대가 여전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반대가 더 많기는 하지만 수치가 찬성도 늘어나요. 여전히 반대가 찬성보다 많지만 찬성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예멘 난민 관련해서 특정 질문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것도 찬성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조사하는 방식도 더 세련돼져요. 단순히 이제 이렇게 뭐 성별, 그다음에 나이별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종교도 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득에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회적 지위가 난민에 대한 어떤 인식을 에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종교 같은 경우도 천주교와 불교, 그리고 불교는 좀 더 이제 난민에게 우호적인 반면 이제 무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연령을 보시면 또 성비를 보시면은 이제 여성과 그리고 젊은 세대가
아직은 난민에 대해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아직은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여기는 이제 물어봅니다. 더 세련되졌으니까. 그래서 왜 찬성을 했냐, 왜 반대를 했냐를 보시면은 당연 찬성 이유는 뭐 인권이라든지 국제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하기 때문인 사람들도 있어요. 정부가 잘 대처할 것이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을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적으니까 괜찮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부담을 받지 않은데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난민에 대해서 잘 알고 얼마만큼 난민에 대해서 압니까라고 했을 때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을 보면 뒤에 난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알지만 이제 개신교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우려하는 바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범죄 등 사회적 문제, 네. 그리고 가짜 난민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것인데 이게 2018년에 만들어진 어떤 용어와 프레임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조금 더 그냥 수치가 좋아져 개선이 되었지만 그 프레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꽤 큰 많은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할 것 같다, 한국에. 자기 종교나 신념을 고수할 것 같아서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한국 정부가 무능력할 것 같다. 대처를 잘 못할 것 같다. 수가 많을 것 같다. 일자를 뺏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다 각각의 것에 대해서는 다 사실은 이거가 틀린 생각이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어떤 생각이라는 것들을 밝히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 열심히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뿌리셨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까 예멘 난민이 예를 들면 경제적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온 게 불법 취업 불법 취업 이거 불법 취업이라고 쓴 것도 프레임을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네 이제 경제 이주민이 아니라 전쟁 난민이란 걸 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해가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이해가 높아졌고 또 이제 다 높아져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이제 더 공감하게 되고 난민 수용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더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인식 개선이 되고 팩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여전히 이게 가짜 뉴스라거나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됐더라도 사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프레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막 자세히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보면 뭐 취업 유예 조치, 그러니까 취업을 난민 망명 신청자들에게 당분간 취업을 못하게 하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법적으로 6개월 동안 못하게 하고 있어요. 심사 받는 동안. 왜냐면 심사가 6개월 동안 끝날 거란 전제 하에서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 3, 4년 정도까지도 걸려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취업 유예 조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일단은 보시면 취업 유예 조치 잘했다. 그러니까 일 못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일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끼니를 이으며 살아야 되나? 뭐 산모인 난민 망명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 뭐 장애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설문조사는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국가가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아마 모르시는 상황일 거예요. 당연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일을 안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주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여가지고 제주도에서 나오지 못하게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사실 제주도 도민들의 어떤 우려를 공포를 사실 이제 확장시킨 게 있어요. 그게 문제였었는데 그럼에도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주 지역을 하는 것도 이렇게 여전히 공감하는 분들이 노란색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는 그나마 나라가 좁아서 그런지 그냥 이거 난민들 다녀도 괜찮다. 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 제 뒤에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 너무 많아서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유엔 난민기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해석과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거는
여기 물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여전히 국민이 반대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보람을 느껴요. 그래, 우리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나마 더 많은 수의 시민이 이제 난민이 누군지 안다. 더 많은 사람이 난민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예멘 난민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예멘 난민이 사회에 누가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걸 경험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알고 예, 그런 것들 같은 것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이제 지표를 갖게 되어서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있고, 계속해서 어떤 그런 노력을 경제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이 조사의 의의는 이런 건데, 어, 단순히 약간 종교에 따른 어떤 차이뿐만이 아니라, 국가 제도가 이렇게 제대로 움직일 거라는 어떤 믿음에 따른, 그리고 아니면 뭐 이런 교육 수준과 이런 시민의식 이런 것에 따른 난민에 대한 이해도에 따른 이런 난민 수용 찬반 이런 네, 의견이 변하다는 것을 이제 그런 상관관계를 밝혀냈다라는 것들이 유의미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게 나온 게. 왜냐하면 2018년에 저희가 예멘 난민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들을 이제 막 되게 그 몬스터처럼 묘사를 하고 여성은 아예 없는 것처럼 그 집단에 막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을 마치 뭐 불법 취업, 경제 이주민으로 막 이해를 아직 하고 있었을 때, 그 다른 이런 국제사회에서는 당시 어떤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었냐면은 에비던스에 기반한, 그러니까 사실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난민 문제를 사실 기반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유럽 국가에서도 계속 그 팩트 체크, 그다음에 뭐 키보드 워리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이런 그런 혐오 혹은 증오 발언들이라든지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 공작을 열심히 활동을 하는 이런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런 대항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제도, 뭐 기관, 뭐 EU, 미디어가 이런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될 때이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런 것들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가가 사실 얼마나 데리고 있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무엇을 해주고 있고, 뭐 이런 그리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뭐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네, 이런 모든 어떤 이런 정책 관련된 수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다 모아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각 국가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데이터를 쫙 늘어놓고 얼마만큼 난민 문제에 의해서 이게 글로벌 문제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얼마만큼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못한다면 그 갭을 국제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제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게 된 거죠. 근데 당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도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2020년에는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2022년에는 유엔 난민기구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국가에서 동시에 난민 관련 센서스를 해요. 인구 조사를 해요. 이제 제대로 난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관련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한국에서도 올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보고서를 같이 써야 되는데요. 어, 이제 국가가 난민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한 번도, 그러니까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있으나, 네, 2011년 정도, 그러니까 난민법 제정하기 전에 이루어진 게 있는데 그 뒤로 뭐 정책 개선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건 있으나 좀 더 많은 그 모집단이 굉장히 큰 그런 조사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도 작년에 난민의 코로나19 경험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했었었는데 131명이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어떤 연구기관에서 한 것보다도 가장 큰 규모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엔 2022년에는 유엔 난민기구와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연구자들이 모여서 500가구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센서스를 합니다. 그럼 실제 어떻게 있는지를 보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공해주는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체류 자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협조가 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면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과연 그럴까 저는 싶어요. 네. 근데 그 난민들도 이제 난민을 조력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난민을 연구하는 사람들, 난민에 대한 정보, 한국 정부가 난민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정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보 공개 청구에도 어렵고, 그리고 난민 관련해가지고, 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법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또 뭐 시행령과 법령이 있고 여러 가지 지침까지 있는데, 지침은 법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행정 영역인데, 모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지침 같은 것들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개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부 공개됐는데 그것도 최근에서야 공개된 거고, 또 소송해서 네, 이제 재판소가 공개라 그래서 일부 공개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불투명하게 이제 이런 난민 관련 행정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밝혀져야 제대로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민이 막 유입된다, 막 몰려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막 이제 갑자기 국민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나의 민족성이 막 강화되고 막 이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정서를 더 자극하고 강화시켜서 이제 뭐 국민이 먼저다라거나 뭐 영국을 되찾겠다라거나 뭐 이제 예,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는 정치가들이 이제 선거에서 이제 이기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유럽에서 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18년 제주 난민군대 오고 나서부터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굉장히 과격한 용어를 쓰면서 난민들을 범죄화하고 또 무슬림 난민들을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정주하게 될 경우 이게 한국이 사회가 뭐 위험해지고 뭐 인구가 뭐 변할 수 있고 뭐 이런 포럼을 국회 내에서 심지어 하는 그런 상황에다가 난민을 심지어 난민법을 뭐 폐지하자라든지 뭐 이제 이런 네, 난민을 한국에 잘 도착하지 못하게 뭐 하자라는 뭐 이런 법안들을 막 이렇게 많이 발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도 봐왔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이주민이 오면 뭐 난민이 이렇게 이민자가 오면 우리가 막 국민성이 탁 눈을 뜨나 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난민 위기가 있었던 2014년, 2016년에서 유럽의 이제 난민을 포함한 유럽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국가 정체성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이 전에도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보통은 어떤 게 이제 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냥 이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뭐 영향을 미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예요. 일단 난민 수가 적으면 그러니까 국가마다 다를 건데 그럼 난민 수가 적게 받은 나라는 난민에게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이 약화되지 않고 난민의 태도가 우호적이고 난민이 많이 온 데는 반대할까라고 이런 가정을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유럽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회원국들이 다 다르게 나왔는데 난민 수랑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이민 정서 간에. 그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민관 혹은 세계관 그리고 원래 이 사람들 여기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어떤 담론과의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기존에 이런 원래 환경이 오히려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그리고 그렇지만 동시에 정말로 구구 정당이 선거 혜택을 보긴 했더라. 이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서유럽이 남유럽 중앙 동유럽이 있는데 이제 서유럽이 오히려 더 이제 이런 뭔가 더 이렇게 왜냐하면 남유럽과 중앙 동유럽은 지금 난민이 심지어 배 타고 도착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는 그런 일부 국가에서 사실 보수 정권이 이렇게 이런 이제 힘을 받는 거를 받고 소송까지 오는 걸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을 봤을 때 변화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정체성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서유럽 같은 경우도 국가 정체성 같은 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민자 태도도 크게 이제
그 변화가 없는데 그냥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냥 우파 좌파 성향 간에 이것만 훨씬 더 벌어졌다라는 게 나와요. 어떻게 우리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국이랑.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 우파 이런 분열에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유럽에서의 좌파 우파 이 분열에 난민이나 이주민의 어떤이라는 이슈가 그냥 하나의 어떤 소재가 된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어떤 난민 문제는 이게 현상이에요. 그쵸? 뭐 여러 분쟁과 뭐 분쟁과 폭력, 인권 침해, 심지어 뭐 기후위기 이제 재난까지도 막 몰려올 것인데 이렇게 이제 강제 이주민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위기가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뭐 담론과 재난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가 결국은 프레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현상을 어떻게 담아내고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누가 과연 프레이밍 하느냐. 가 이제 달린 거고 그 누가 어떻게 프레이밍 하느냐가 특히 언론, 정당 혹은 어떤 집단 행위자들 이제리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다수가 여론이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이 유럽에서 똑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께서 질문하셨잖아요. 우리의 민족주의가 작동한 거 아닐까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작동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민족주의가 진짜 난민에게 작동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막 일본이랑 뭐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저도 제 안에 제 민족주의를 발견을 하거든요. 일본 혹은 뭐 중국의 막 이런 역사, 이런 왜곡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네, 막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난민분들이 저희 한국을 비난할 때도 막 느껴요. 내 안에 약간 나의 우리나라라든지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안에서 막 그렇게 네, 공격받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한국이 난민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민족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우리가 난민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민족주의가 우리 각성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난민 관련 연구는 맨날 난민이 뭐 어떻게 힘드냐만 하거든요. 난민이 어떻게 힘든지. 시민분들도 난민 만나면 물어봐요. 뭐가 힘드세요? 근데 뭔가 좀, 예, 저희 이런 다른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연구는, 어, 어디 지역이었지? 어, 잠깐만요.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연구는 정치학과에서 정치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북유럽 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유럽 전체 조사를 한 거죠. 네, 그런 건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난민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민족주의 때문이 아니고, 혹은 난민에 대한 인종주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민족주의라기보다는,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들보다 진화되어 있다, 진보된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 제가 뭐 GDP, 뭐 저희가 인종주의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뭔가 저희가 정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화론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어떤 사회가 계속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뭐 이런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는 계속 이렇게 위로 이렇게 네, 위로 이렇게 진화한다라는 이런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그러니까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낫고 난민이 발생 안 했으니까 뭐 아니면 뭐 우리가 그들보다 경제 상황이 더 낫고 GDP가 높은 나라니까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난민들을 경제적인 어떤 자원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자원이나 부담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같은 경우도 정말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자유주의가 저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 뭐 정치인이 아니라 민간인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봐야 되는 난민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원칙으로 잣대로 이들을 보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지만 유엔 난민기구 조사 2020년 걸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엔 난민기구가 가지고 있는 난민 정의보다 난민의 개념보다 더 어, 더 더 좁게 난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뭐 인종, 민족, 정치적인 의견, 뭐 특정 사회 집단의 그룹, 뭐 이런 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인종 이런 것들 때문에 난민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체계적인 어, 인권 침해가 발생을 하니까 그걸 박해라고 부르고 그래서 자기의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국제사회에서 보호한다. 그래서 국제보호지위라고 해서 난민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더 좁게 난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어떤 난민을 보호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난민 보호 제도가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긴 해요. 왜냐면 난민은 그러니까 네 경제적으로 더 그러니까 더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난민들을 우리가 걸러서 데리고 온다라는 그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동이라든지 나이 든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없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튼튼한 젊은 남자들만 데리고 오면 되겠죠.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 돌아가지 않은 뭐 이런 공장이나 아니면 농촌에 다 보내버리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뭐 언론인, 뭐 그다음에 과학자, 학자, 뭐 이런 어떤 특정 이렇게 이런 굉장히 이런 전문 직종만 데려오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네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작용이 있겠죠. 뭐 우리 직업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기는 하겠고, 그다음에 남자들만 오는 거 아니야? 뭐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건데, 뭐 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데리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럼 장애인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거죠. 뭐 성소수자도 안 되고 뭐 나라 시끄럽게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데 난민이라는 거는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제 또 국제 이런 전범 같은 사람들은 보호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대량으로 난민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집단을 유엔에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미 국제사회사라든지 국제개발협력이라든지 SDG에서는 이미 자리 잡힌 것인데 거기에는 아동과 여성이 항상 있고 장애인 있고 소수자가 있고 노약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원래 평시에 난민 보호 체계에서도 이런 관념과 체계가 아예 잡혀 있지 않고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네, 국민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도움이 되면 데리고 오든지 이렇게 된 거라서 저는 이제 이게 경제제일주의적인 이런 생각이 난민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좌지우지하나 싶고 또 네, 이제 국민이라는 이 프레임이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과 이주민, 외국인이라는 걸 했을 때 이제 난민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주민을 10년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정권에서 경험을 하고 난민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다문화 가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결혼 이주로 인한 소위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이주 노동자가 이제 많이 늘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년을 해보고 나서 이주민에 대해서 이미 국민과 이주민 간에 이미 이런 계급이 생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난민을 봤다고 생각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일본이 조선족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차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 학교에 예를 들면은 이런 이런 물품을 보내지 않고 그다음에 장학금 같은 거 이런 재원 뭐 이런 뭐 조선인 대학에는 이런 학생들의 장학금을 보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본의 시민단체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일본도 난민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정부가 하는 일이 굉장히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한국이 거의 카피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왜냐하면 한국의 이민행정이라든지 외국인 보호소 같은 것들이 완전히 일본 거를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거의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보다 상황이 더 일본은 안 좋아요. 근데 일본이 외국인을 대하는 이 태도, 일본인 태도는 조선징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난민 앞서 인식된 가시화된 그리고 만났었던 이주민인 결혼 이주자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난민에까지 자연스럽게 이게 투영됐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주의 이야기인가라고 저는 하면 그게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고 오히려 민족주의라는 말로 이제 하는 순간 정말 더욱더 국민과 이주민 난민을 가르고 이주민 난민은 절대
우리 어떤 에스닉 그룹인 국민이 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민족주의로 가는 순간, 민족적, 예, 그렇게 이제 민족 국가가 돼버리니까 우리를 그렇게 되면 예, 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인종주의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계가 안 보여서 지금 몇 분 남았을까요? 아, 원래는 35분까지긴 해서 지금 37분이라 아, 조금 빨리 그렇군요. 진행해 제가 주시면 네, 너무 전체 감사해요. 화면으로 이걸 바꿨더니 제가 시계가 안 보여서요. 네. 그러면 제가 간단히 5분 안에 인종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인종주의라고 하면 이게 개인의 어떤 태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인종주의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나도 모르게 그런 사고와 행동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성찰을 하고 계속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의 연마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이 질문하신 거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인종주의를 가지고 있다면 나의 인종주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저는 상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지? 내가 왜 민족주의라는 게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게 됐지?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인종주의 중에서 몇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국가 인종주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인종주의를 만드냐는 거죠. 국가가 그거를 만드는데 특정 소수자나 특정 인종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종족 소수자 집단, 이민자 집단에 관련해서 법 정책을 만들고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이들을 다르게 구획짓고 그들 차별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마스크 안 줬던 거랑 재난지원금을 안 줬던 거랑 똑같은 건데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결혼 이민자는 한국인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 이제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점점 이민 행정이 고도화될수록 비자가 많아지고 비자에 따라서 이들이 한국의 땅에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게 결정이 돼요. 거의 정말로 개인의 자유나 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자가 되게 중요한데 결혼 이민자만이 한국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인구 집단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만 정착할 것이고 나머지는 있다가 가거나 우리가 사용했다가 버리는 존재로 지금 되어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민들이 만약에 한국 가서 한국 사람들과 술 먹다가 그러니까 시비를 붙어도 네, 여러 외국인이 있지만 외국 분들은 그냥 벌 받고 뭐 그게 아니라 추방까지 될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난민 같은 경우도 난민은 더욱더 이제 추방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 크게 어려워지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나한테 하는 것이 외국인과 난민이나 미주민에게 똑같다는 거는 당연히 상상이 안 되고 우리가 국가가 주권을 어떤 식으로 행사하는지는 우리 국민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주권을. 왜냐면 이 주권은 외부의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행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토 내부에 들어온 이 에일리언이라고 부르죠. 심지어. 이 외국인들 대상으로 국가가 주권을 행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불관용적이고 굉장히 목적지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우리가 뭐 삼성 연구소에서 일하는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슨 대한 외국인 이런 사람들 많이 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한 외국인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 한국 문화를 칭송하는 사람, 한국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대다수의 외국인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직업군으로 다 터지게 만들고 그런 직업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식으로 비자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한국말을 배워도 한국 사람 옆에서 같이 말해주거나 동행하지 않거나 혹은 네, 자기 가족을 해외에 있는 부모님을 초대하려고 해도 한국인 남편이 혹은 한국 시민단체가 같이 초대장을 써주고 신원보증을 안 해주면 아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심지어 병원 입원 같은 경우도 한국인이 개인적으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국민이 옆에 있어야 외국인이 그나마 인간 대접을 받는 상황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혐오단체 조직 활동 같은 경우도 승인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한국에서 국민이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 저것도 국민의 의견이다. 우리가 모두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난민 찬성 집단, 찬성 집회와 반대, 난민 찬성 집회, 난민 반대 집회와 난민 반대를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허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더욱더 그런 똑같이 5대5로 보이게 만드는 미디어 보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따옴표로 받아 적어서 그게 의견인 것, 탐사 보도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 적게 하는 식으로 미디어를, 언론은 활동을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다시 확산하고 마치 아주 인정해야 되는 의견처럼 하게 만드는 게, 이게 국가 인종주의입니다. 그리고 제도적 인종주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도와 조직 안에서 항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가보시지 못하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 같은 개념인데, 지역에 몇 개씩 있죠. 그런데 그러면 거길 가면은 이제 퍼블릭 서번트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스럽게 멸시를 하면서 대합니다. 서로도 던지고 반말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제 그게 뭐 원래 출입국 행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래 뭐 다른 나라 갈 때 비자 낼 때도 당연히 그렇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건 국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서 제도적으로 아주 명백하거나 혹은 은밀하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을 받으러 난민 인정자가 갔는데 이 사람은 동남아에서 동남아 정치운동가, 민주주의 운동가예요. 그래서 갔는데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냐? 라고 묻고 결혼 안 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럼 외국인은 안 돼, 가세요. 저 난민 인정자인데요. 난민 인정자는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면 난민이 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신청은 결국 했는데 결국 아니라고, 이제 당신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오고, 근데 결국 다시 시민단체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면 자격이 되어 있고, 그러면 다시. 그래서 시민단체 없이는 일이 안 되는 정도로 어떤 조직이나 그냥 공공 서비스를 주는 기관에서 이게 안 될 경우, 근데 이게 꼭 공공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공중보건기관,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모든 곳에서, 모든 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생기냐? 이런 법적으로, 법과 정책으로 사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난민 같은 경우 거의 단순 노무직에 있어요. 난민 신청자, 인도 체류자 다. 근데 단순 노무직이,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의사 하시던 분도 공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 주어진 일을 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감사한 줄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지금 낙인 찍히고 있는데, 단순 노무직이 어디에 있냐? 완전 공단 아니면 어떤 산골에 있는 그런 거.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 그리고 식당에서는 실프는 하면 안 되고 접시 닦기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뭐지 그런 이 사람들 언어 능력이 있지만 통번역은 할 수 없고, 졸업장이 있어도 자격증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다 몰아넣는다거나, 동남아시아 국가 사람들을 농축산업에 밀어넣는다거나, 순종적이니까 농촌에서 일을 잘한다라는 이유로 특히 여성들, 남성보다는 여성들을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제도적인 인종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인종이라는 개념 사실 저는 아예 안 쓰거든요. 이제 인종이 있지도 않은데 왜 인종이라고 써? 인종 차별하지 말자 말. 그냥 다른 거를 많이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인종이라는 거를 이렇게 인종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제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인종 안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피부색, 언어, GDP, 소득 수준, 직업, 그리고 국적, 종교,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그냥 모든 종류 차별이 이제는 인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인종이라는 것들을 계속 재생산하고 공고하게 만드는 인종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주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난민은 다 같은 집합이야. 예멘 난민 하면 예멘 난민은 다 이런 사람들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태국 난민 하면 이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떤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회 같은 사회에서 오거나 같은 종교 집단이든 어디서 왔더라도 다 다른 차별되어 있는데 집합성을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다문화 담론을 만들어낸다라거나 난민을 그냥 난민을 가짜 난민으로 프레이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저희가 맨날 하는 이제 이런 네 일상의 민족주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인종주의를 더 깊게 가서 보고 개인의 인종주의보다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인종주의를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개인의 인종주의는 저는 해결이 가능하고 시민운동으로 평화운동으로 정말 많이 태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도적인 이런 인종주의라든지 이런 국가 인종주의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 왜냐면 공공 서비스가 다르게 제공이 되고, 그거는, 그러니까 개인이 말실수를 하고, 막 개인이 다툼을 하면서 막 상대를 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 되고, 싸우고 화해하면 되고, 다시 회복하면 되고, 다시 정의를 구현하면 되고, 계속,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라든지 국가에 의한 것들은 이거는 굉장히 타개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제, 우리 시민으로서 저희가 오히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민족주의, 자기 나라가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야 되며, 내가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난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유엔 난민 기구 조사도 나왔고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좋을 한국의 이민 정책이 있는데 한국 사회가 당면한 현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실이랑 똑같고요. 이제 지금 뭐 말들 다 하잖아요. 지금 세계 전쟁으로 분쟁은 계속 늘어나고 심화되고 있고, 작년에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주민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식량 위기 생기고 있고, 물가 오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생계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생계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지금 막 모든 게 나빠. 그리고 뭐 기후위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또 이주는 또 엄청나게 늘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예측 가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그러면 진짜 다시 나와 다른 타자에 대한 혐오가 엄청 늘어날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걱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게 이제 진짜 수많은 이제 리스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막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관리해야 되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4차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외국인과 난민을 우리의 대체 노동력으로 볼지, 사람으로 볼지, 우리 사회를 같이 구성하고 발전시켜야 되고 같이 뭐 이런 그런 파트너로 볼지 계속 단순 노무직에 밀어놓고 국민과 다르게 대우를 하는 것이 우리를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혹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윈윈하지 않는 그러한 그냥 가르기식 논리에 우리 많은 손해를 볼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어쨌든 여러분께서 저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네, 질문 받아야 되면 몇 가지 네. 대해서 대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미리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하트수가 많은 거 두 개로 해서 한번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글로벌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국내외 다양한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민족주의에 기반한 행위들이 벌어지는데 이 상황에 있어 청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적으로 어떤 교육, 활동,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아, 왼쪽에서 네. 두 번째입니다. 이거 먼저 대답을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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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지막에 그 화면 닫을 때 닫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사진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난민분들 매년 15분 정도의 난민들과 함께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단체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요. 2019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들과 뭐 교회, 네, 성당, 뭐 학교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뭐 그리고 여러 단체, 뭐 또 마을 공동체, 도서관 네, 모든 곳에 찾아가고 있는데 매년 제가 항상 깨달음을 얻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런 난민과 시민 혹은 이주민과 시민이 만나는 어떤 장을 여러분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난민을 만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태원 지나가시면서 뭐 신촌 지나가시면서 뭐 어디 지나가서 만났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콘서트장에 난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지 난민을 인식 안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공단이 있는 지방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 그냥 난민 공단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틈에 섞여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냥 이주민 또 난민은 아니라 그냥 이주 노동자로 볼 거예요. 네,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난민이 난민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난민의 얼굴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난민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냥 나 누구야라고 했을 때는 같은 수업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는 그냥 나 친구가 됐는데, 근데 나 한국에서 갖고 있는 지위가 유학생 지위가 아니야, 난민이야 하는 순간 친구 관계가 끊긴다. 네. 그리고 난민을 이제 되게 특이한 사람으로 본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다니는 캠퍼스에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학생이 그만두었었거든요. 난민 대학생이 학교를.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가까이 있는 대학교의 내부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먼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이 있고, 뭐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대학교 내에서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심각하게 말하면 독일에서 히틀러 정권이 사람들을 이제 억압하고 이렇게 수용소에 보내기 시작한 거 있잖아요. 대학교가 침묵하기 시작하자 그거를 다 가수가 있었대요. 학자들과 학생들이 이제 입을 다물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이런 기회, 오늘 같은 기회를 마련하시고 네, 주변부터 챙기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대학 초, 중, 고, 대학교의 모든 곳에 상호문화 이해 교육이 들어가야 하고 평화로운 갈등 해결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 평화의 날과 너무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평화 교육이 자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거의 대안교육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에 묻혀가지고 교육을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통일 교육도 아니고 이제 SDG 교육도 아니어야 돼요. 네, 이런 주민과 시민과 이주민, 이주민과 난민이 만났을 때 이주민과 난민들끼리도 서로 싫어하고 이러니까 네, 만났을 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는 이런 평화로운 대화를 계속 갖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평화학이라든지 평화교육학, 갈등 해결학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이 이걸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이라 말하지만 요즘 민족주의가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에 대한 혐오나 인종차별이 인터넷이 발달하며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맞아요. 혹시 여기 대해서 중국에서 조금 짧게 대답해 네, 주실 수 맞습니다. 있으실까요? 네, 지금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입니다, 올해가. 네, 근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공공외교에 대해서 포럼에 들어가서 제가 청중연대
저희가 그런 것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 시민 사회에 대해서 공공외교를 잘 못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시민 사회에 대해서 공공외교를 못하고 있고 공공외교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계속 이런 정치적으로 지금 서로 이렇게 지금 결별하고 있잖아요. 육자회담을 하던 것들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국가 정상들끼리도 잘 안 만나고 네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조차도 심지어 소원해져 가고 있고 네 지금 어쨌든 이 하이펄러틱스 쪽에서는 정치와 외교 분야에서는 너무 사태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다 따라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저희 이게 민간 외교라고 하죠. 공공 외교도 못하고 정부도 못하는 민간 외교에는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SDG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중국 청년들과 일본 청년들과 예,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꼭 그럼 유럽이라든지 어떤 다른 나라 그런 거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와도 SDG 관련해서 교류를 청년들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그런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지고 모여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역 기구가 없잖아요. 아시아 지역만 없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난민 문제나 기후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SDG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SDG나 혹은 저희도 이제 글로벌 컴팩트 온 마이그레이션 혹은 글로벌 컴팩트 온 레퓨지가 있어요. 그래서 난민 글로벌 컴팩트와 이주 글로벌 컴팩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개는 동시에 돌아가잖아요. 다 링크가 되어서 같이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아예 이런 것들을 국제법은 아니지만 거의 제도화시켜서 국제협력을 거의 제도화해가고 있고 국가들이 각각 약속을 하고 실천을 하는데 국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도 하고 시민사회도 하고 대학도 하고 유스 그룹도 할 수 있고 청년 그룹도 할 수 있고 당사자 이런 디아스포라 그룹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까지 전 사회 접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과 동북아시아 그리고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정치 외교 쪽에서는 이게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까 이런 SDG랑 이런 글로벌 컴팩트 같은 것들이 얼마나 실천될지 저는 사실 이게 다 거짓말 같아요. 통계 나오면은 SDG랑 글로벌 컴팩트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통계 자체를 엄청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원조를 해도 돈을 그냥 그랜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증여하는 게 아니라 다 차관이고 예를 들면 난민 돕는다고 해서도 보면 다 우리나라 뭐를 보내기 위해서 사실 난민을 돕고 있고 이런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그런 지역사회를 동시에 오딘 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은 가가지고 이런 반군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독재 정부랑 일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언젠가는 그 소심자 그런 기관에 가서 일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청년일 때 그리고 그런 청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특수한 위치일 수 있지만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청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다른 청년들을 만나서 네트워킹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획기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